이 아이를 산에 내다 버린다고요? 깊은 밤 궁궐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것은 딸이었습니다. 중전의 아버지 좌이정은 냉혹하게 명했습니다. 궁 밖에서 데려온 사내 아이와 바꿔치기 하라고. 그날 밤 상궁의 손에 실려간 갓난공주는 눈 덮인 산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폭설 속에서 인적 없는 그곳에서 작은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거둔 노부부가 돌아가시고 아이는 장터를 떠도는 여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분수를 알아야지 곱게 생겨도 종은 종이다.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던 그녀.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온 나라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폭설 속에 버려진 갓난아기, 15년을 천대받고 학대당하던 여종이 진실을 되찾아가는 기구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깊은 밤 궁궐 안은 촛불 하나 켜지지 않았습니다. 중전의 처소인 교태전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마마,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됩니다. 상궁 김씨가 중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중전은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고통을 참고 있었어요. 상기가 시작된 지 벌써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궁밖 좌이정 조한명의 저택에서는 다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두를 거야. 조한명은 검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건장한 사내에게 건넸어요. 보자기 안에서는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갓 태어난 사내 아이였죠. 대감 어르신, 정녕 이러셔야 하옵니까?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한명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입 다물어라. 내가 알바 아니다. 조한명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그의 딸인 중전이 아들을 낳지 못한 지 벌써 15해였습니다. 후궁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조한명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야망의 떨림이었어요. 만약 중전이 왕자를 낳는다면 그 아이가 훗날 왕위에 오를 것이고 자신은 외척으로서 조정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딸이라면 조한명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왕은 이미 중전을 불신하고 후궁들의 압력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 어르신, 급보입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또 다른 사내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공주를 낳으셨다 하옵니다. 조한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사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한명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 지금 당장 하하오나 말 대꾸 말고 움직여라. 조한명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편 교태전에서는 중전이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작았지만 울음소리만큼은 또랑또랑했습니다. 마마, 공주님이 옵니다. 상궁 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또, 딸이로구나. 중전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가락, 분홍빛 볼, 꼭 담은 작은 입.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전하께서 아르시면 중전은 생각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마마 소인이옵니다. 상궁 김 씨의 동생인 또 다른 상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중전이 물었지만 상궁은 대답 대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사내 아이가 있었어요. 중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좌의정 대감 어르신께서 보내신 것이옵니다. 상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중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마마 다른 방법이 없사옵니다. 상궁 김 씨가 다가와 중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절박했어요. 공주님을 그대로 두시면 마마의 자리가 위태로워지옵니다. 아니 목숨조차. 하지만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다. 중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상궁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상궁이 공주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고 다른 상궁은 사내 아이를 중전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마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중전은 품 안의 사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낯선 아이였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을 안고 있는 상궁을 봤습니다. 공주는 여전히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 중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궁 김 씨가 대답했어요. 산속에 두고 오라 분부 받았사옵니다. 산속이라니. 중전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상궁들이 중전을 부축했어요. 마마 진정하십시오. 이것이 공주님을 위한 길이기도 하옵니다. 어찌 그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란 말이냐? 중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궁 김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궁에 계시면 공주님은 평생 눈칫밥을 드셔야 하옵니다. 아들이 없는 왕녀로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가셔야 하옵니다. 상궁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중전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마 시간이 없사옵니다. 상궁이 재촉했습니다. 중전은 마지막으로 공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거라. 빨리. 그 말과 함께 상궁은 공주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중전은 품 안의 사내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용서하렴. 어미를 용서하렴. 중전의 눈물이 아이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상궁 김 씨는 말을 타고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품에는 보자기에 쌓인 공주가 있었어요. 달도 없는 어두운 밤길을 달려 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상궁은 큰 나무 아래 공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공주는 작게 울었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상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녀의 뺨으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궁궐에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원자를 낳으셨다. 왕은 기뻐하며 중전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중전은 창백한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과인에게 아들을 주었구려. 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중전은 고개를 숙였어요. 황송하옵니다, 전하. 왕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지만 튼튼해 보이는 아이였죠. 이름을 주니라 하겠노라. 중전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궁밖 좌의정 조한명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의 눈빛에는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속 공주는 여전히 나무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을 뒤덮은 아침,
약초를 캐러 나선 노부부가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더덕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노인이 지게를 지며 말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를 짚었어요. 장에 내다 팔아야 쌀이라도 한 말 살 텐데.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가 들리오? 노파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울음소리였어요.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설마 노인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큰 나무 아래 하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여보, 이리 오시오. 노인의 급한 목소리에 노파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노인은 이미 보자기를 풀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노파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손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재빨리 자신의 도포를 벗어 아기를 감쌌어요. 빨리 집으로 가야 하오. 두 사람은 약초 캐는 것도 잊은 채 산을 내려갔습니다. 노파는 품 안의 아기를 꼭 안으며 뛰었어요. 평소엔 힘들어하던 산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날아갈 듯 빨랐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노파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물을 데웠어요. 아기를 씻기고 헝겊으로 감싸며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살아났구려. 노인이 손을 모았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로구려. 그러게 말이오.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손가락이 움직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름을 뭐라 할까요? 노파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연화라 하지요.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연아. 좋은 이름이에요. 노파는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났습니다. 연아는 천천히 자라났습니다.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났어요. 말을 배우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배, 이게 뭐야? 3살이 된 연아가 들꽃을 꺾으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펴고 웃었어요. 그건 제비꽃이란다. 제비꽃, 예쁘다. 연아는 꽃을 들고 노파에게 달려갔습니다. 노파는 밭일을 하다가 연아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연아 참 예쁘구나. 할매도 예뻐. 아이의 웃음소리가 오두막에 가득했습니다. 연아가 10살이 되던 해봄, 노부부는 연아를 데리고 장에 나갔습니다. 연아야. 할배 손 꼭 잡고 가거라. 네. 할배, 연아는 작은 손으로 노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이곳저곳에서 물건 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캐온 약초를 펼쳐놓았습니다. 노파는 채소 몇 단을 내놓았어요. 연아는 두 사람 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자, 모두들 모이시오. 재미난 이야기 한 자리 풀어드리겠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연아도 고개를 쭉 빼고 바라봤어요. 한 사내가 북을 치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우렁찼어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연아가 물었습니다. 노파가 대답했어요. 이야기꾼 복삼이란다. 장터마다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들려준단다. 이야기요? 그래.
재미난 이야기, 슬픈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다 아는 사람이지. 연하는 눈을 반짝이며 복삼을 바라봤습니다. 복삼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가난한 총각이 있었는데 말이오. 복삼의 목소리는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박수를 쳤어요. 연하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이 엽전 몇 잎을 던졌습니다. 복삼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고맙소이다. 다음 장날에 또 뵙겠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복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삼도 연하를 봤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연하의 맑은 눈동자, 단정한 이마, 고든 자세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 아이, 범상치 않구나. 복삼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다시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할배, 나도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연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연하는 뭐든 할 수 있단다. 해가 기울 무렵 노부부와 연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노파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연하야,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네. 듣고 싶어요. 연하는 노파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노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에 한 공주가 있었는데 연하는 눈을 감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부드러운 손길,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나는 소리. 연하는 행복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연하는 산에서 밤을 주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무야, 동무야, 우리 함께 놀자. 노파는 연하의 노래를 들으며 웃었어요. 노인은 나무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연하 목소리 참 곱구나. 그러게 말이오. 저 아이가 있어 우리가 사는 것 같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노부부에게 물었습니다. 할배, 할매, 저는 어디서 왔어요? 노인과 노파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노파가 연하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늘에서 왔단다. 우리에게로. 하늘에서요? 그래.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란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노인은 연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이렇게만 살았으면. 하지만 그것은 노인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연하가 15이 되던 해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기침을 했어요. 할배, 괜찮으세요? 연하가 다가와 노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은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란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파도 요즘 허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예전처럼 밭일을 하기 힘들었어요. 연하는 두 사람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할배, 할매, 제가 더 일할게요. 걱정 마세요. 연하는 물동이를 더 자주 날랐습니다. 나무를 하고 밭일도 했어요. 노부부는 그런 연하를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릴 위해 너무 애쓰는구려. 우리가 더 튼튼했으면.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겨울은 깊어만 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밤 연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배, 할매가 아프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연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평온한 겨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겨울이 길어지던 해 노인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할배, 약을 두셔야 해요. 연하는 따뜻한 약을 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이 돈으로 쌀이나 사거라. 할배,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날로 야위어 갔어요. 볼은 푹 꺼졌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노파도 더 이상 밭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해 누워만 있었어요. 연아야, 미안하구나. 노파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파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매, 우리가 너를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할매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연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밤 폭설이 내렸습니다. 연하는 눈 속을 헤치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약초를 구하러 갔어요. 할배의 기침을 먹게 할 약초가 필요했습니다. 제발 있어야 해. 연하는 얼어붙은 손으로 땅을 팠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연하는 약초 몇 뿌리를 캐서 돌아왔습니다. 할배, 약초 구했어요. 연하가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노파가 노인을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매, 연하가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할배. 연하가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안 돼요. 할배, 깨어나세요. 연하의 비명이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파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와서 도왔어요. 노인은 산 중턱, 그가 평생 약초를 캐던 자리에 묻혔습니다. 할배, 잘 가세요. 연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노파는 무덤 옆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먼저 가시다니. 나도 곧 갈 테니 기다리시오. 노파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파는 그날부터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할매, 드세요. 제발 한 숟가락만이라도. 연하가 밥을 떠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고개를 돌렸어요. 연아야, 네. 할매, 너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할매, 무슨 말씀을? 노파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잡았어요. 누가 뭘 해도 내 마음만은 굽히지 말거라. 할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것이 노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열흘 뒤 노파도 노인의 곁으로 갔습니다. 연하는 또다시 무덤을 팠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삽으로 파고 또 팠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노인 옆에 묻혔습니다. 할매, 안녕히 가세요. 연하는 두 무덤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연아야, 이제 어찌하려고 그러니?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혼자는 못 산다. 누군가 데려가야지.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모두 가난했고 식구를 늘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터에 데려가는 수밖에. 한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뒤 연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 한쪽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팔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연하도 그 줄에 섰습니다. 이름이 뭐냐?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장돌이라 불리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노비를 사고 파는 장수였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연하라 합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장돌이는 연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는 15입니다. 일은 할 줄 아나? 네, 장돌이는 연하의 손을 잡아 살폈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손이 거칠군. 밭일은 했나 보지.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돌이는 연하의 손목에 끈을 묶었어요. 값은 은자 5냥이다. 흥정 안 받아. 장돌이는 연하를 데리고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연하를 구경했어요. 얼굴은 괜찮네. 하지만 너무 마른 것 같은데. 은자 5냥은 비싸.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장돌이는 혀를 찼어요. 오늘도 안 팔리겠구만. 연하는 줄 끝에 메인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말 한 필이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말 위에는 품이 있는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신가? 전주에 사시는 유한겸 어른이라더라. 아, 전에 조정에 계셨던 그분? 유한겸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장터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하에게 멈췄어요. 순간 유한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아이, 예사롭지 않구나. 연하의 자세, 눈빛,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도 잃지 않은 품위. 모든 것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유한겸은 장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아이는 얼마인가? 장돌이가 얼른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르신, 은자 5냥이옵니다. 부모는? 없다 합니다. 산골에서 노부부가 키웠다는데 2분 다 돌아가셨다 하옵니다. 유한겸은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연하도 고개를 들어 유한겸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유한겸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저 아이를 사겠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장돌이는 연하의 손목에 묶인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유한겸에게 은자를 받았어요. 이름이 무엇이냐? 유한겸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작게 대답했어요. 연하라 합니다. 연화. 좋은 이름이구나. 유한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앞으로 너는 전주건가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연하는 유한겸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장터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할배와 할매가 묻힌 산이었어요. 할배, 할매, 잘 계세요. 연하는 눈물을 삼키며 앞을 봤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유한겸은 말을 타고 천천히 갔습니다. 연하는 걸어서 따라갔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달이 떠올랐고 별이 빛났습니다. 힘들지 않으냐? 유한겸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유한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권가의 대문을 밟았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마당, 큰 기와집.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할배와 할매가 있던 따뜻한 오두막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연하는 권가에서 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권명재 대감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연하는 너무 고운 이름이다. 종이 그런 이름을 쓸 순 없지. 대감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그날부터 연하는 단이가 되었습니다. 단이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안채의 방을 청소했어요.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단이, 안주인 윤 씨가 불렀습니다. 단이가 얼른 달려갔어요. 네, 마님. 교수님 방 청소 제대로 했어? 네, 마님. 윤 씨는 단이를 훑어봤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얼굴은 곱네. 종주제에. 단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다시 말했어요. 분수를 알고 살아라. 내가 아무리 곱게 생겨도 종은 종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단이는 물러났습니다. 규수 세란은 더 심했습니다. 야, 단이. 세란이 손뼉을 치며 불렀습니다. 단이가 다가가자 세란은 코웃음을 쳤어요. 너 새로운 애지? 일은 할 줄 아냐? 네, 아씨. 그럼 저거 가져와. 빨리. 세란은 방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빗이 떨어져 있었어요. 단이는 빗을 주어 세란에게 건넸습니다. 쓸데없이 곱게 생겨서 눈에 거슬리네. 세란은 빗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단이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하인들이 자는 방 구석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할배와 할매를 떠올렸습니다. 할배, 할매.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단이는 장터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이걸 사오너라. 윤 씨가 목록을 적어 주었습니다. 단이는 목록을 받아들고 장터로 향했어요. 장터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단이는 물건을 하나씩 샀어요. 무, 배추, 장, 그리고 실. 돌아가려던 순간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한 노파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지게에 진짐이 쏟아져 나왔어요. 무와 배추가 길바닥에 굴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단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단이는 노파를 일으켰습니다. 노파의 손이 떨렸어요. 아이고, 고맙구나. 천천히 일어나세요. 단이는 흩어진 무와 배추를 주워 담았습니다. 흙이 묻었지만 하나하나 털어냈어요. 아가씨, 정말 고맙구나. 요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니? 노파는 단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단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단이가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쪽에 유한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이의 모습을 봤어요. 노파를 일으키는 모습, 채소를 주워 담는 손길,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는 뒷모습까지. 역시 저 아이는 보통이 아니다. 유한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천한 종이라면 누가 봐주지 않는 일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이는 달랐어요. 자연스럽게 남을 도왔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양반가 규수 같구나. 유한겸은 단이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옵니다. 복삼이었습니다. 복삼은 유한겸에게 인사를 했어요. 오, 폭삼이 아닌가? 어르신께서 장터에 나오시다니 드문 일이옵니다. 유한겸은 단이가 사라진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폭삼, 자네 저 아이를 본 적 있나? 어느 아이 말씀이십니까? 방금 노파를 도운 아이 말일세. 복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아이 말씀이십니까? 몇 달 전 장터에서 본 적이 있사옵니다. 그래? 어떤 아이였나?
노부부와 함께 왔었는데 눈빛이 맑고 곱던 아이였사옵니다. 복삼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참 진지하게 듣더이다. 보통 아이들은 금방 딴청을 피우는데 말이옵니다. 노부부라. 혹시 그 노부부는 지난 겨울에 돌아가셨다 들었사옵니다. 둘 다? 유한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에서 단위를 산 날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장터에 나왔구나. 어르신께서 그 아이를 아십니까? 지금 건가에서 일하고 있네. 복삼은 놀란 얼굴로 유한겸을 봤습니다. 권가에서 말씀입니까? 그렇네. 내가 데려갔지. 유한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복삼, 저 아이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나? 더 아는 것은 없사옵니다. 다만 복삼이 말을 흐렸습니다. 유한겸이 물었어요. 다만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남달랐사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고 할까요? 유한겸은 복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 유한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황당한 생각이라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한겸은 권명재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시게, 유대감. 권명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채에 마주 앉았어요. 권대감 부탁이 있네. 말씀하시지요. 유한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이라는 아이. 곁에 두게. 단이요? 그 아이가 무슨 문제라도? 아니네.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좀 더 지켜보고 싶네. 권명재는 유한겸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유 어르신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 이유가 있겠지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네. 하지만 저 아이는 범상치 않아. 권명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를 내치지 않겠습니다. 고맙네. 유한겸은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조사를 시작해야겠군. 그날 밤 유한겸은 집으로 돌아와 옛 기록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문서들이었어요. 관아의 유기야 명부, 노비 매매 장부, 그리고 왕실 관련 기록까지. 15살. 노부부가 키웠다. 유한겸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하지만 단위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어요. 출생 시각도, 본관도, 부모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비어 있지? 유한겸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중전이 원손을 낳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뒤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출산 전까지는 왕실에서 아들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당일의 기록은 단 한 줄뿐이었어요. 원손 탄생. 너무 간결했습니다. 보통은 출산 과정, 시각, 산파의 보고 등이 상세히 기록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한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유한겸은 촛불을 켰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한편 권가에서 다니는 하인방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다니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할머니. 우리 할매랑 비슷하셨어. 다니는 노파를 도우면서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도 저렇게 넘어지셨을 때 누가 도와드렸을까 생각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다니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할매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 거예요. 착하게. 다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유한겸은 진실을 찾으려 했고 단이는 할배 할매를 떠올렸으며 권명재는 유한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유한겸은 권가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권명재와 바둑을 두러 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이를 관찰하기 위함이었어요. 유 어르신, 또 오셨습니까? 권명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한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꼭 이기겠네. 허허, 그 말씀 벌써 10번째입니다. 두 사람은 사랑채에 앉아 바둑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유한겸의 시선은 자꾸만 마당으로 향했어요. 단이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물동이를 들어 올리는 모습도 우아했습니다. 저런 자세는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야. 유한겸은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유한겸은 한성으로 갔습니다. 관아의 오래된 창고에는 기록들이 쌓여 있었어요. 유한겸은 허락을 받아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년 전 기록. 어디 있나? 유한겸은 먼지 쌓인 문서들을 뒤졌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옷이 더러워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15년 전 겨울, 중전의 출산 기록이었습니다. 원손 탄생. 시각 미상. 3파. 이름 없음. 너무 간단했습니다. 유한겸은 다른 출산 기록과 비교했어요. 다른 왕자들의 출산 기록은 상세했습니다. 시각, 산파의 이름, 산실의 상황, 심지어 울음소리까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현세자의 기록만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어. 유한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유기야 명부를 샅샅이 뒤졌어요. 15년 전 겨울에 버려진 아이들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록이 지워졌나? 유한겸은 좌절했습니다. 며칠을 더 찾았지만 허사였어요. 결국 빈손으로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찾을 수 없었어. 유한겸은 서재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한편 권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단이를 점점 더 괴롭혔습니다. 야, 단이, 이리 와. 세란이 손뼉을 쳤습니다. 단이가 다가가자 세라는 물동이를 가리켰어요. 이거 들고 서 있어. 네, 아씨. 단이는 물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내가 올 때까지 내려놓지 마. 세라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러 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단이는 여전히 물동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팔이 떨렸지만 내려놓지 않았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팔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불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단이는 버텼습니다. 세란이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들고 있네? 이제 내려놔도 돼. 단이는 천천히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저려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라는 그런 단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재미있네. 진짜 끝까지 들고 있을 줄은 몰랐어. 단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란이 다시 말했어요. 너 왜 말을 안 해? 화난 거야? 아니옵니다, 아씨. 그럼 뭐라고 해봐. 억울하면. 단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는 괜찮사옵니다. 세란은 허를 찼습니다. 정말 재미없네. 세란이 돌아서려는데 윤 씨가 나왔습니다. 세란아, 뭐하니? 아, 어머니. 단이한테 심부름 시켰어요. 윤 씨는 단이를 봤습니다. 단이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고 팔은 떨리고 있었어요. 너 일 제대로 못하니? 윤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단이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죄송하옵니다, 마님.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아무리 얼굴이 곱다 한들 종은 종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윤 씨는 세란을 데리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단이는 홀로 마당에 남았습니다. 팔을 주무르며 고통을 삼켰어요. 참아야 해. 참아야 해. 그날 밤 단이는 하인방에서 팔의 통증을 참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할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윤 씨는 단이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단이, 이걸 빨아라. 윤 씨가 가리킨 것은 겨울 이불 열채였습니다. 오늘 안에 다 빨고 말려야 한다. 네, 마님. 단이는 우물가로 이불을 날랐습니다. 손으로 빨기 시작했어요. 물은 차가웠고 이불은 무거웠습니다. 손이 트고 손톱이 깨졌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단이는 여전히 이불을 빨고 있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복삼이 권가 앞을 지나가다 단이를 봤습니다. 저 아이. 유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던 아이구나. 복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단이가 이불을 빠는 모습을 봤어요. 거친 일이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참 기특한 아이로구나. 복삼은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이는 마지막 이불을 빨아 널었습니다. 손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은 땀에 젖었어요. 윤 씨가 나와 이불을 확인했습니다. 됐다. 들어가거라. 단이는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그날 밤 단이는 상처난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따가웠지만 참았어요. 다른 하인이 물었습니다. 단이야,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마님이 너무 심하시네. 단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씻고 헝겊으로 감쌌어요. 한편 유한겸은 다시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산파들의 명부를 찾았습니다. 15년 전에 궁에서 일했던 산파들.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전에 출산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는 산파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이상해. 산파 없이 출산할 수는 없는데. 유한겸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겨울 상궁 김 씨가 궁을 나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상궁 김씨. 중전 마마를 모시던 상궁이었지. 유한겸의 눈이 빛났습니다. 혹시 하지만 상궁 김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한겸은 책상을 쳤습니다. 또 막혔어. 좌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반드시. 유한겸은 다시 기록을 뒤졌습니다. 밤이 깊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뒤 유한겸은 권가를 찾았습니다. 권명재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권 대감, 단이가 요즘 어떤가? 아, 그 아이 말인가? 일은 잘하는 것 같네. 다친 곳은 없나? 권명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네. 안채일이라. 유한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주게. 왜 그렇게까지? 유한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네. 하지만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권명재는 유한겸의 진지한 얼굴을 봤습니다. 알겠네. 내 안 사람에게 일러두겠네. 고맙네. 유한겸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단이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상처난 손으로도 빗자루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자세는 여전히 단정했어요. 저 아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유한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유한겸은 기록을 뒤졌고 단이는 상처난 손을 감쌌으며 윤 씨는 단이를 어떻게 더 괴롭힐지 생각했습니다. 여름밤은 길고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한겸은 촛불을 켜고 다시 기록을 펼쳤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그의 눈빛에는 집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실타래는 점점 더 복잡하게 엉켜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권명재의 집에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윤이라 하옵니다. 젊은 사내가 권명재에게 절을 했습니다. 나이는 25쯤 되어 보였어요. 도포는 낡았지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권명재는 이윤을 살폈습니다. 이곳에서 머물게. 감사합니다. 대감 어르신. 이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권명재는 이윤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걸음걸이, 말투, 그리고 눈빛.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군. 이윤은 왕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요. 궁의 권력 다툼을 피해 떠돌다가 권명재의 눈에 띄어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윤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단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실례하옵니다. 단이는 차를 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윤은 책에서 눈을 떼고 단이를 봤어요. 순간 이윤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이 아이. 눈빛이. 단이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이윤은 한참을 단이가 나간 문을 바라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권가에는 여러 식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양반 자제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윤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몰라. 어디서 굴러온 것 같은데. 도포도 낡았어. 가난뱅이 아닐까? 식객들은 수군거렸지만 이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권명재가 식객들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험을 하겠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권명재는 이윤을 불렀어요. 이윤, 자네가 해보게. 무슨 시험이옵니까? 권명재는 빈 별채를 가리켰습니다. 저 별채를 엽전셋으로 가득 채워보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엽전셋으로요? 말도 안 되는데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윤은 엽전셋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그는 별채로 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엽전셋으로 방을 채우라. 이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가 저물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단이는 마당을 쓸다가 별채의 불빛을 봤습니다. 저분, 아직도 깨어 계시네. 단이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별채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례하옵니다. 누구요? 물을 가져왔사옵니다. 이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단이는 물을 내밀었어요. 감사하오. 이윤은 물을 마셨습니다. 단이는 물러나려 했어요. 잠깐. 이윤이 불렀습니다. 단이가 멈췄어요. 엽전셋으로 방을 채울 방법이 있을까요? 단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방을 무엇으로 채우라 하셨나이까? 그냥 채우라 하셨소. 단이는 방 안을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물건으로는 채울 수 없을 것 같사옵니다. 그럼 단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작은 것이 큰 어둠을 몰아내옵니다. 이유는 단이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작은 것이 큰 어둠을.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빛이 옵니다. 이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빛. 그렇구나.
단이는 물러났습니다. 안녕히 주무시옵소서. 이유는 단이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 보통이 아니다. 다음 날 저녁 권명재와 식객들이 별채로 갔습니다. 이윤, 방을 채웠나? 그러하옵니다. 이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촛불의 빛이 방 전체를 비췄어요. 어둠은 사라지고 빛만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권명재는 웃었습니다. 훌륭하구나. 엽전셋으로 초를 사고 그 빛으로 방을 채웠구나. 이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이어서 말했어요. 대감 어르신,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단이라는 종이 일러주었사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종이? 여종이 그런 걸 알아? 권명재는 단이를 불렀습니다. 단이, 이리 오너라. 단이가 다가왔습니다. 네, 대감 어르신. 내가 이 방법을 일러주었다고?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옵니다. 권명재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구나. 하지만 윤 씨가 나섰습니다. 여보, 종주제에 주제 넘지 않소? 세란도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아버님. 종이 어른들 일에 끼어들다니. 권명재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혜는 신분을 가리지 않소. 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오나. 됐소. 권명재는 단이를 봤습니다. 잘했다. 물러가거라. 단이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식객들은 시기 어린 눈으로 이윤과 단이를 봤어요. 저 여종, 어디서 저런 지혜를. 이윤이랑 짜고 한 거 아닐까?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단이를 불렀습니다. 단이, 이리 와. 단이가 다가갔습니다. 네, 마님. 윤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똑똑한 척하니까 꼴 보기 싫구나. 죄송하옵니다. 분수를 알아야지. 세란도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종주제에. 윤 씨는 단이의 손등을 내려쳤습니다. 다음부턴 주제 넘지 마라. 단이의 손등이 빨개졌습니다. 명심하게 쓰사옵니다, 마님. 단이는 물러났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단이는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팠지만 울지 않았어요. 견뎌야 해. 이윤이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 아이,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윤은 단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분의 벽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족이었고 단이는 종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단이에게 해가 될 수 있었어요. 이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안하오. 지켜주지 못해서. 다음 날 식객들은 단이를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단이. 물 좀 가져와. 빨리 안 해? 단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 한 식객이 일부러 단이 앞에 발을 걸었습니다. 으악. 단이는 넘어졌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이 깨졌어요. 이런, 조심하지 못해? 식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단이는 일어나 깨진 찻잔을 주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날 밤 이유는 권명재를 찾아갔습니다. 대감 어르신, 무슨 일인가? 이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이라는 아이가 너무 심한 일을 당하고 있사옵니다. 권명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안채 일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 하오나, 미안하네. 나도 어쩔 수 없네. 이유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단이는 하인방에서 손에 상처를 감쌌습니다. 다른 하인이 물었어요. 단이야, 괜찮아? 네. 너무 심한 것 같아. 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단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배, 할매.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유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야 해. 이윤의 마음속에 단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단지 단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유한겸은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가를 자주 드나들며 단이와 이윤을 지켜봤어요. 저 두 사람, 운명이 엮여 있군. 유한겸은 확신했습니다. 단이와 이윤, 두 사람 모두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 유한겸은 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을밤은 길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운명의 실타래는 점점 더 단단하게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권명재는 다시 시험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시험이다. 식객들이 모였습니다. 이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권명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방을 웃음과 눈물로 채워보거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웃음과 눈물로요?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권명재는 웃었습니다. 말 그대로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웃기고 울려라. 이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이를 찾았습니다. 단이. 네, 나리. 단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 시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야기옵니다. 이야기요? 그러하옵니다. 사람은 이야기에 웃고 이야기에 우나이다. 이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야기꾼을 찾아야겠군요. 단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장터에 복삼이라는 이야기꾼이 있사옵니다. 이유는 곧바로 장터로 갔습니다. 복삼은 한창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이윤이 복삼에게 다가갔습니다. 복삼 선생. 복삼이 돌아봤습니다. 누구시오? 부탁이 있사옵니다. 이유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복삼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양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러하옵니다. 복삼은 난처해했습니다. 그건 쉽지 않사옵니다. 왜 그러하옵니까? 양반들은 까다롭사옵니다. 웃기기도 어렵고 울리기는 더 어렵지요. 이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벼루였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이것을 드리겠사옵니다. 복삼은 놀랐습니다. 이건 제게 소중한 물건이옵니다. 하오나 이번 일이 더 중요하옵니다. 복삼은 이윤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옵니까? 이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사옵니다. 복삼은 벼루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해보겠나이다. 그날 밤 별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권명재, 윤씨, 세란, 그리고 다른 식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윤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꾼을 모셨사옵니다. 복삼이 들어왔습니다. 윤씨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야기꾼이라니 천한 것을. 하지만 권명재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소? 시작해보시오.
복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사옵니다. 복삼은 먼저 웃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말이옵니다. 이 선비 양반 글은 잘 읽는데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는 분이었지요. 복삼의 목소리는 경쾌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사옵니다. 그런데 길을 잃고 말았지요. 한참을 헤매다가 한 주막에 들어갔는데 복삼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주모가 물었사옵니다. 날이 무엇을 드시겠나이게? 선비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지요. 음식이 뭐가 있소? 주모가 대답했사옵니다. 막걸리랑 파전이 있사옵니다. 그러자 선비가 말했지요. 막걸리는 천한 음식이니 술로 바꾸시오.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주모가 어이가 없어서 물었사옵니다. 날이 막걸리가 술 아니옵니까? 그러자 선비가 화를 내며 말했지요. 내가 책에서 봤는데 술은 한자로 라 쓰고 막걸리는 다른 글자더이다. 어서 술을 가져오시오. 세란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윤 씨도 미소를 지었어요. 권명재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재미있구만. 복삼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주모는 할 수 없이 막걸리를 그대로 가져다 드렸지요. 선비가 한 잔 마시고는 말했사옵니다. 이것이 술이요? 맛이 막걸리랑 똑같은데? 주모가 대답했지요. 날이 그게 막걸리옵니다. 선비가 버럭 화를 냈사옵니다. 뭐라? 나를 속였단 말이요? 그래서 주모가 말했지요. 날이 막걸리도 술이옵니다. 다만 양반들이 즐기는 청주나 소주와 다를 뿐이지요. 그제야 선비가 깨달았사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책만 읽고 세상은 몰랐구나. 방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객들도 웃었고 윤 씨와 세란도 웃었어요. 복삼은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는 과거도 못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옵니다. 하하. 박수가 터졌습니다. 복삼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겠사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복삼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옛날 옛적에 한 효자가 있었사옵니다. 복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애절했습니다. 이 효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요. 어머니는 병이 깊으셔서 자리에만 누워 계셨사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효자는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어머니를 간호했사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지요. 복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의원이 말했사옵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사람의 살을 고아 드셔야 하오. 효자는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사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효자는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냈사옵니다. 세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효자는 참았사옵니다. 그 살을 고아 어머니께 드렸지요. 어머니는 맛있게 드셨사옵니다. 이게 무슨 고기냐? 하고 물으셨지만 효자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윤 씨도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의 병이 나았사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지요. 하지만 효자의 다리를 보고 놀라셨사옵니다. 효자의 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사옵니다. 권명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물으셨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효자는 웃으며 대답했사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되옵니다. 복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울었사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오? 효자는 대답했사옵니다. 어머니,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옵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세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심지어 식객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삼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 효자는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사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하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권명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훌륭하오. 방이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소.
이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옵니다. 복삼도 일어나 절했습니다.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이제 됐소. 물러가겠소. 세란도 따라 나갔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의 얼굴은 복잡했습니다. 권명재는 이윤을 봤습니다. 이윤, 자네 대단하네. 과찬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누가 도와주었나? 이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이가 방법을 일러주었사옵니다. 권명재는 웃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특별하구나. 유한겸이 별채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삼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효자, 부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단이를 떠올렸습니다. 단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했을 거야. 유한겸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특별한 존재야. 그날 밤 단이는 마당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할배.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이는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착하게 살아라, 연아야. 단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매. 착하게 살게요. 멀리서 이윤이 단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단이의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이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사람을 지켜야 해. 이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랑이 곧 시련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한겸은 진실을 향해, 이유는 단이를 향해, 그리고 단이는 할배 할매를 향해. 운명의 실타래는 이제 거의 다 풀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유한겸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한성의 한 노파가 죽기 전 남긴 증언이었어요. 그녀는 상궁 김 씨의 동생이었습니다. 언니가 15년 전 그날 밤 공주를 산에 버렸다고 했어요. 유한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주를? 네. 중전 마마께서 딸을 낳으셨는데 좌의정 대감이 남하로 바꿔치기 했다고. 유한겸은 즉시 한성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유한겸은 왕을 아련했습니다. 전하, 급히 아래옵니다. 왕은 늙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한겸을 봤어요. 무슨 일인가? 전주에 한 아이가 있사옵니다. 아이? 유한겸은 단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나이, 모습, 그리고 출생의 공백.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가 설마 전하께서 15년 전에 태어난 공주일 가능성이 크옵니다. 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15년 전에는 원손이 태어났다. 유한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일 수 있사옵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유한겸은 상궁의 동생이 남긴 증언을 내밀었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읽었어요. 읽을수록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좌의정, 조한명이.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즉시 조사하라. 며칠 뒤 왕의 명으로 비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좌의정 조한명의 저택이 수색되었어요.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15년 전 조한명이 민가에서 갓난아기를 샀다는 문서였습니다. 왕은 조한명을 불렀습니다. 경이, 과인을 속였느냐? 조한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아들이라 믿었던 세자가 다른 사람의 자식이란 말이냐? 조한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당장 옥에 가두어라. 조한명은 끌려갔습니다. 그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어요.
중전도 불려왔습니다. 마마, 왕은 중전을 받습니다. 중전은 눈물을 흘렸어요. 전하, 소첩이 잘못했사옵니다. 딸을 버렸다는 게 사실이냐? 중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왕은 주저앉았습니다. 과인의 딸이 어디 있느냐? 모르옵니다. 산에 버렸사옵니다.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과인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며칠 뒤 왕의 행차가 전주로 향했습니다. 유한겸이 앞장섰습니다. 왕은 가마 안에서 떨리는 손을 쥐었어요. 권가에 도착했습니다. 전하의 행차시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명제도 급히 나와 절했어요. 왕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단이라는 아이를 불러오라. 권명제는 급히 단이를 불렀습니다. 단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소인 단이 전하를 뵙사옵니다. 왕은 단이를 받습니다. 그 순간 왕의 숨이 멎었습니다. 단이의 얼굴은 젊은 시절의 왕비를 빼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라. 단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과 단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이구나. 단이는 놀랐습니다. 전하. 왕은 떨리는 손으로 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인이 너를 버렸구나. 단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한겸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단이, 아니 연아. 너는 왕의 딸이다. 15년 전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공주다. 단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인이 공주라고요? 그렇다. 좌이정의 관계로 내가 버려지고 다른 아이가 세자가 되었다. 단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왕은 단이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궁으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며칠 뒤 단이는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고 머리를 곱게 빗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왕은 조정에 선언했습니다. 세자는 가짜다. 진짜 과인의 자식은 공주 연하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자주는 폐위되었습니다. 그는 울며 궁을 떠났어요. 저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좌이정 조한명은 영모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중전은 폐위되어 냉궁에 갇혔어요. 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윤을 세자로 책봉하겠다. 이윤은 왕족이었고 덕망이 있었습니다. 조정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이윤은 세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윤은 연하를 만났습니다. 궁궐 정원,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공주마마, 이윤이 절을 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하오나, 저는 그냥 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윤은 연하를 봤습니다. 연하도 이윤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겠지요. 이윤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하옵니다. 공주 마마는 왕녀이시고 소인은 세자옵니다. 우리는 혼인할 수 없지요. 연하가 이윤의 말을 이었습니다. 왕실의 법도였습니다. 왕녀와 세자는 혼인할 수 없었어요. 이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오나, 괜찮습니다. 연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세자 저하를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하옵니다. 이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인도 공주 마마를 알게 되어 영광이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연하는 궁궐 안쪽으로,
이유는 동궁으로.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훗날 왕위에 올랐습니다. 현명한 왕이었어요. 연하는 공주로서 백성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병든 이들을 보살폈어요. 두 사람은 가끔 궁궐 행사에서 마주쳤지만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연하는 궁궐 뜰에서 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삼이 궁에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공주마마. 복삼이 절을 했습니다. 연하는 웃었어요. 복삼날이 오랜만이옵니다. 공주마마 장터에서 소문이 잦아옵니다. 무슨 소문이요? 버려진 공주가 진짜 왕녀였다고요. 그리고 그 공주가 지금 궁에서 백성을 돕고 있다고요.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이지요. 복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모두 사실이옵니다.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배 할매, 보고 계시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버려졌기에 버리지 않는 법을 배웠사옵니다. 복삼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 이야기로 만들어도 되겠사옵니까? 연하는 웃었습니다. 그러하옵시오.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복삼은 절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연하는 홀로 남았습니다. 궁궐은 화려했지만 연하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작은 오두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배와 할매의 따뜻한 손길을, 복삼의 이야기를, 그리고 권가에서의 힘들었던 날들을, 멀리서 이윤이 연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연하처럼 과거를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던 날, 촛불 시험, 웃음과 눈물의 밤. 공주마마, 행복하시옵소서. 이윤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연하도 멀리서 이윤을 봤습니다. 세자저하, 아니 전하, 훌륭한 왕이 되시옵소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로를 만났다는 것, 서로를 알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궁궐의 저녁종이 울렸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방에는 할배 할매의 작은 위패가 놓여 있었어요. 연하는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배 할매, 오늘도 잘 지냈어요. 제가 공주가 되었지만 할배 할매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있어요. 연하는 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남을 돕는 마음, 끝까지 버티는 마음. 모두 할배 할매께서 주신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연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버려졌지만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이 연하의 인생이었습니다. 버려졌지만 거두어졌고 천했지만 고귀했으며 슬펐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지만 이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연하는 오늘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버려지지 않는 마음으로, 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그것이 발휘되기에, 아니 연하 공주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